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남자입니다. 현재 쌍둥이 딸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지금은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 경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에서 한바탕 바쁘게 일을 끝내고 나면은 거래처에 배달을 하는 걸로 하루가 마감되네요. 일은 고되지만 우리 세 가족 배 굼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는 것도 제 성격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충격에 잊고 지내려 애썼던 지난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년 전,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저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공사장 인부 월급이야 하루 일당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긴 하지만 숙소와 점심이 제공되니 돈 쓴 일도 없어서 잘만 하면은 돈 좀 모아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일을 쉬어야 하고 관리자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은 그냥 밥줄이 끊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모아서 그만두기보다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때까지 몇 년을 일을 했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했네요. 그러다 공사 중에 낙상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몇 달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산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상금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제법 걸렸네요. 하지만 그런 불운 속에서도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를 만난 것이었죠. 아내는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간호조무사 같은 보조였어요. 저보다 2살 위의 아내는 서글서글해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정형외과다 보니까 장기 입원 환자에 또 나이 있으신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어르신 하면서 환자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어요. 그렇다고 아내가 물러터진 스타일은 아니었고 말 안 듣는 환자에게는 은근히 겁을 주며 휘두르는 편이었네요. 그런데 저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신 분 중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신 분이 계셨어요. 양팔, 양다리 전부 깁스를 하고 계셔서 거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밥도 혼자 못 드셨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에게 가족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간병인이 오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죽은 듯이 누워만 있어야 했죠. 저 또한 마음은 돕고 싶지만은 당장 허리도 다쳤으니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네요. 결국 아내가 앞장을 서서 간호사들이 시간별로 간병인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몸이 좀 낫고서는 아저씨의 용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거의 모든 걸 제가 했네요. 뭐 그러다가 거의 반년쯤 지났을 때 제가 퇴원을 하게 되었죠. 아저씨도 그때쯤에 몸이 많이 나으셔서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셨습니다. 퇴원하고서는 지방으로 일을 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나마 아저씨가 입원 중일 때 딱 한 번 면회를 갔었지만은 그걸로 끝이었죠. 물론 아내와도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그 후에 간간히 생각이 나고 보고 싶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이라 여겼기에 일부러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전혀 안 했어요. 퇴원 후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간 저는 3년 뒤 또 다시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병원 생활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런데 2번째로 입원한 그 병원은 아내를 만난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었네요. 놀랍게도 아내가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2사람은 반가움에 엄청 빠르게 가까워졌네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2번째 입원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약 1년의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내와 저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둘 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 결혼식이라든지 신혼여행 이런 건 전부 나중으로 미뤘어요. 하지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네요. 매번 공사 현장을 따라서 이곳저곳 떠돌던 저로서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였어요.
아내야 직장이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때까지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공사장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안정적이지 못한 건 둘째치고라도 큰 사고를 2번이나 겪은 걸 지켜보았기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일단은 공사장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워낙 큰 공사라서 2, 3년은 내려가 있어야 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반대했죠. 아내가 말하기를 2, 3년이면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이제 슬슬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지방에 내려가다니. 그리고 매일매일 혹시나 당신이 다치는 건 아닌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 차라리 일 그만두고서 잠깐 쉬면서 자격증 따는 건 어때? 당신이 내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자격증도 가만 앉아있는다고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다못해 학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 또 당신 말 맞다나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놀 틈이 어딨어. 그렇게 아내와 저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각자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둘 다의 말이 각각 맞는지라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둘 다 양보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이를 위해서 경상도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저희 부부가 살던 경기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아내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 때문이었네요. 당연히 기뻐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돈을 생각하니까 마냥 기뻐한다는 것도 참 철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게 되면서 저희의 생활은 정말이지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꼴이 되었네요. 물론 제가 놀았던 건 아니고 공장에 취직하였어요. 하지만 공장은 대부분이 3교대가 많다 보니까 생활이 불규칙해서 그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월급이라곤 쥐꼬리만 해서 아내에게 필요한 영양제 한 번을 마음 놓고 사주질 못하는 처지였어요. 이렇다 보니까 가끔은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죽일 만큼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런 생각은 길게 가지 못했네요. 그런데 사람이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 사람은 바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던 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를 다시 만난 그때는 마침 야간 근무조라서 저녁이 되어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은 공장지대이다 보니 출퇴근용 통근버스 또는 커다란 화물차들이 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저를 스쳐 지나가더니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뒷좌석에서 낯익은 아저씨가 내려서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랜만일세. 아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거래처에 일이 있어서 왔네. 몇 년 만인데 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어디 저녁이라도 같이 먹는 건 어떤가?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지금 출근 중이라서요. 나중에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아저씨 들으면은 깜짝 놀랄 소식도 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묻는 아저씨께 그때 그 서글서글한 간호사와 결혼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너무 빠듯하여서 아저씨와는 간단한 안부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을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아저씨와 만난 것을 이야기하였어요. 아내도 저만큼이나 아저씨의 소식에 반가워하였습니다. 얼마 뒤 아저씨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아저씨는 바로 만날 약속을 잡았네요. 하지만 아내가 임신 중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집으로 초대하였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괜히 집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초대하는데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보아하니 살림은 우리 간호사 선생한테 다 떠밀고 자네는 전혀 안 하나 보구만. 요새는 그렇다가는 바로 이혼당해. 그러지 말고 간호사 양반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 집에 오게나. 안 그래도 매일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여간 적적한 게 아니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뜻하지 않게 아저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아저씨가 어디에 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는 형편은 어떤지 전혀 몰랐어요. 물론 며칠 전 마주쳤을 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계신 모습이며 양복을 입으신 모습에서 어느 정도 잘 사시는구나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아저씨의 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집들이라고 나름 준비해간 휴지며 세제들이 부끄럽더군요. 아내도 똑같이 느꼈는지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자기 일단 선물이라도 다른 거 사오자. 아무리 그래도 휴지랑 세제는 이 집이랑 너무 안 어울려. 호텔 결혼식 가서 3만 원 축의금 하는 기분이야. 아내의 비유가 딱 맞아 떨어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네요. 하지만 워낙 고급 주택가다 보니까 근처엔 선물을 살 만한 상점도 하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아보려 애쓰면서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 말이 딱 맞긴 한데 지금 당장 좋은 선물을 살 것도 마땅치 않잖아? 그리고 만약 아저씨가 판자촌 쪽방에 사셨다면 선물을 안 사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우리 형편대로 하자. 그런데 아내는 그 상황에서 웃고 있는 저를 보더니 딱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웃음이 나와? 당신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안 떠오르지? 아저씨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은 좀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소개시켜줄 능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렇게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 나도 이렇게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그치만 우리 처지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일단 오늘은 당신 말처럼 적당한 거 살 것도 없으니까 세제랑 휴지 드리자. 그리고 나중에 좀 괜찮은 선물 하나 사서 다시 찾아뵙는다고 해야겠어. 당신 나 도와줄 거 아니면은 초치지 말고 조용히 있기나 해. 아내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마치 재벌이 되어 돌아온 아빠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내는 몇 년 만에 만난 아저씨에게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 보는 제가 다 민망했네요. 물론 그 애교가 교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딸이 아빠에게 사탕 사달라고 부리는 애교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아내는 아저씨가 병원에서 사진을 못 쓰던 그때처럼 반찬을 올려주며 아저씨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음식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는가 모르겠네. 뭐 이런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에게 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자 잽싸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셨어요. 그래, 그때 자네는 출근 중이라더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옛날처럼 공사장 일이야? 아니요, 공사장 일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해서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저씨, 이 일자리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공장도 말이 좋아 공장이지. 3교대에 하루 종일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제가 걱정이 되어서 태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에요. 어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아내의 말에 아저씨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무역회사를 하나 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일을 배워볼 생각 있나? 물론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야. 외근도 작고 또 일이 많아서 야근도 많긴 하지만은 월급은 다른 데 비해서 적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정적이긴 할 거야. 아저씨, 자꾸 간호사 선생님 그러지 마요. 그냥 은영이라고 부르세요. 몇 년 만에 뵙는 거긴 하지만 저희 사이가 그냥 환자랑 간호사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는 저조차도 처음 보는 일이라 당황했네요. 하지만 아저씨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내의 고분고분한 말투가 썩 마음에 드셨나 봐요. 허허 웃으며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서 나중에 저희가 돈 모아서 결혼식 하게 되면은 아저씨가 제 손잡고 들어가 주세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안 계셔서 결혼식 하면은 혼자 우두커니 들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아저씨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심지어 결혼 비용을 자신이 낼 테니까 식을 올리는 건 어떻겠냐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내와 아저씨는 죽이 척척 맞아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네요.
아저씨가 좋긴 하지만 알고 지낸 시간보다 못 보고 지낸 시간이 더 길다 보니 그런 개인적인 부탁하는 것이 실례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저녁을 먹고도 한참을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을 보니 거의 새벽이었죠. 아저씨가 운전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거를 극구 사양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아저씨를 보고 활짝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있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그런 얼굴을 보니까 저 또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런 걸 제외하고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생각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이 짜증났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서 그 상황을 좋게 넘기려고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아저씨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도 좋아지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치? 다행이야. 난 아저씨가 병원에 계실 때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해서 많이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다. 당신도 그렇지? 하지만 아내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매섭게 째려보더니 한숨만 푹 쉬더군요. 결국 그 모습에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택시 타자마자 이래? 아까는 잘 웃고 얘기도 잘했잖아. 뭐가 불만이냐고?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지금 내 표정이 불편해? 오늘 하루 종일 당신 표정이 이랬어. 내가 나조차고 아저씨한테 웃으면서 당신 일자리 부탁한 것 같아? 나도 그런 거 불편해. 하지만 당신이 공장에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몸이라도 좀 편한 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저씨한테 부탁한 거야. 그런데 당신 그때 표정이 어땠는 줄 알기나 해? 거울 있으면 보라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 아내가 다다다 쏘아붙이는데 짜증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녁 내내 아내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표정으로 전부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오랜만에 뵌 아저씨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으며 사과하였네요. 미안해. 그런 이야기가 좀 불편했던 건 사실이야. 아무리 아저씨와 예전에 잘 지냈어도 오랜만에 뵙는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내 치부가 전부 드러나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기분이었어.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해. 당신도 마음 편하게 그런 얘기 꺼낸 거 아니었을 텐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그렇게 아내와 저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다행히 그날은 휴무 날이었기에 바로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에 만난 아저씨는 저를 보시고는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일자리, 자네 생각은 어떻나? 난 자네와 함께 일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긴 하네만 그날 자네 표정이 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네. 또 혹여나 그런 일로 부부싸움을 한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되었어. 저 하나로 아저씨와 아내 모두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이 무척 후회되었어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오해라면서 말씀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저씨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은 아저씨랑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인데 아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딴에는 그런 기분을 감추려고 한다는 게 아저씨랑 아내에게 다 들켰네요.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자리를 제가 망쳐서 죄송해요. 아저씨는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시길 그게 무슨 무리한 부탁인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자네랑 간호사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텨냈겠나? 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두 사람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기분이야. 아,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자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이유는 단지 고마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병원에 있을 때부터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었어. 이런 말 하는 게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가족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내 나이도 슬슬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항상 자네를 보며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않겠나. 하지만 병원 퇴원하고서는 처리할 일이 많아서 바로 연락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시기를 놓친 게지. 또 그 뒤에는 자네 연락처를 모르니 방법이 없었네. 그렇게 저는 아저씨의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니던 공장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회사로 첫 출근을 하는데 생각보다 회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 안 그래도 사무직은 처음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컸는데 사옥을 보는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출근하는 아저씨와 마주치지 않았다면 정말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행히 때마침 마주친 아저씨의 격려로 무사히 회사로 발을 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저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저씨 몰래 저를 따돌리는 사람들 틈에서 겨우겨우 일을 적응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쯤 아내는 예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우울증인지 아내가 좀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어지다 보니 다른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아내는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명품 가방이며 지갑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용품도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것들을 구입하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여보, 우리 형편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비싼 걸 척척 살 만큼은 아니야. 돈 관리는 전부 당신이 하고 있으니 더 잘 알지 않아? 당신 말 맞다나. 내가 관리하니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 우리 서로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 내 일에 간섭할 거야? 그럴 거면 당신이 돈 관리도 직접 하고 쌍둥이도 키워. 돈은 내가 벌어올게. 아내가 얼마나 앙칼지게 말하던지 저는 아무 말 못했네요. 저는 아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아내의 사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실적에 따라서 월급을 받을 수 있었기에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저씨께서 그때쯤에는 저를 경영 후계자로 삼으시려는 마음을 굳히셨는지 이런 말씀을 즐겨하셨어요. 자네는 일을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또 그뿐만 아니라 꼼꼼한 부분이나 책임감에 있어서 80평생에 있어서 자네 같은 사람은 드물었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자네가 숨겨진 보물이란 거를 한 번에 알아챘지 뭔가. 이제 나는 자네에게 하나씩 맡기고 은퇴하는 일만 남았네. 은퇴 후에는 어디 경치 좋은 남해에 내려가서 낚시나 하면서 살아야지. 자네랑 은영이 그리고 쌍둥이들이 휴가 때 내려와서 푹 쉬고 갈 수 있도록 집도 크게 짓고 말이야. 저 또한 아저씨의 말씀처럼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줄만 알았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회사가 흔들릴 만큼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저씨의 갑작스런 죽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아저씨의 출근이 늦어졌어요.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일단 119에 연락을 한 후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지도 못한 아저씨의 죽음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저씨의 죽음만으로도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저씨의 바람과는 달리 법적으로 저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이사진들이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저를 바로 해고한 것이었죠. 결국 이 일은 아내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저씨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저씨가 유언장 같은 거 써놓은 거 본 적 있어? 아니면 들은 적이라도. 너무 갑자기 가셔서 난 하나도 준비 못했거든. 당신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뭐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랑 쌍둥이 몫으로도 뭐 남기신 게 있겠지? 당신 도대체 표정이 왜 그래? 아저씨 그저께 돌아가셨어. 지금 돈 얘기나 할 때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원하니까 얘기해줄게. 아저씨가 나한테 맡기신다던 경영권 법적으로 전혀 준비 못하시고 돌아가셨어. 이제 어쩔 건데? 무덤이라도 파헤쳐서 죽은 사람 끌어낼 거야?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게 바뀌었어요.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더니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아저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의 속셈을 꿰뚫고는 뒤이어 아저씨의 집으로 갔어요. 그동안 아저씨와 저희 네 애가 워낙 가깝게 지냈기에 아저씨 집의 웬만한 비밀번호는 아내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저씨가 숨겨둔 금고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어떻게 찾았는지 아내는 금고를 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어디서 꺼냈는지 모를 망치로 내려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모습이 거의 실성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아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네요. 오히려 아내가 망치를 들고 저를 내리치려 달려들었죠. 결국 저는 아내를 힘으로 제압하고 방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꽝꽝 두들기고 고함쳤어요. 그 돈 전부 내 돈이야.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 돈 가질 자격 있어. 이놈의 영감탱이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죽어? 난 인정 못해. 그 돈 내 돈이니까 당신도 건드릴 생각 아예 하지 마. 아내의 악다구니를 듣는데 우리 부부 사이도 이걸로 끝이라는 거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내는 더는 예전에 알던 잘 웃고 호탕하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저씨의 금고를 열어서 그 속에서 돈을 꺼냈네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열고 그 돈을 전부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넓은 거실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흩날리더군요. 아내는 그 모습에 환장해서 달려들어서 돈을 챙겼어요. 결국 10,00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전부 주워 담았습니다. 저는 선체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네요. 이제 끝이려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용달이죠? 급하게 짐을 좀 빼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가능해요? 돈 될 만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아내는 한참 말이 없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이건 전부 내 거야. 당신 몫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그리고 쌍둥이 빌미로 연락할 거면은 애초에 애들도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 참 한순간이었네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가 저질러 놓은 명품 빚만 떠안고 거리로 내앉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쌍둥이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우시려는지 크게 다치지도 않고 또 일이 끊기는 것도 없이 몇 년을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돈을 좀 모은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농수산물 경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중간 마진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셔도 겨우 빚만 면하시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겐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었네요.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 일도 제법 안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폭삭 늙은 얼굴로 호떡을 팔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네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내도 저도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디선가 잘 살기 바랬는데 참 씁쓸한 하루였네요. 앞으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서 제가 죽는 날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웠던 아빠가 되는 것이 마지막 목표네요. 아내도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긴 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시작은 5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의 돈으로 그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오게 됐네요. 평생 모르고 살았을 소름 끼치는 남편의 정체를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쓸쓸하고 또 헛헛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제 어머니는 홀어머니시고 타지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쓰였죠. 혼자 사시면 쓸쓸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오랫동안 사셨던 동네라 친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엄마도 정든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셨죠. 나이 먹어 새로운 곳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고향 근처 대도시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엄마 단둘이 살았으니 많이 망설였는데 돈을 벌려면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향은 워낙 시골이라 일자리라고 해봐야 식당 같은 곳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배웠던 미용 기술에 대한 꿈도 있었기에 저는 20살에 일자리 있는 도시로 옮겨왔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별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진짜 기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앨범의 사진을 보고 상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향 근처 절에서 제가 뻥튀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약간 빛바랜 사진같이 느껴집니다. 엄마는 아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치료를 하시면서 집 형편이 기운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면서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유년 시절에 엄마는 늘 바쁘셨던 것 같아요. 고향집은 바닷가 근처라서 계절마다 부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굴을 까는 일을 하셨고 여름에는 위판장 옆에서 일을 거두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서 얼른 취업해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공부는 소질이 없었고 손재주는 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 머리나 눈썹은 많이 만져줬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고민할 때 미용학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 도시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 민간 자격증도 공부해서 따곤 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바로 지금 사는 대도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헤어샵에서 막내로 일을 시작했는데 돈이 너무 안 되고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일단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샵을 닫고 그 뒤에는 청소하고 수건 빠는데 자빌드를 하고 나면 금세 밤 10시, 11시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는 어찌어찌 버텼던 것 같은데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다가 결국 몸살이 심하게 왔죠. 그때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리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몸은 너무 아픈데 병원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너무 서러웠어요. 무튼 그렇게 첫 직장에서 호되게 사회를 경험했고 그 뒤에는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나은 샵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곳은 뷰티샵이었는데 네일아트도 있고 피부 관리도 있고 다양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눈썹 문신이나 왁싱 같은 토탈 뷰티를 담당했죠. 그리고 제 남편은 제가 일하던 샵의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남성 헤어라인 문신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관리를 해드리다 보면 성향이 좀 보여요. 아, 이분은 좀 까다로우시구나. 이분은 참 밝구나. 대충은 알죠. 그런데 남편은 첫 인상이 되게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시술 예약을 하자마자 샵 원장님이 베드의 비닐을 치우라는 거예요. 원래 시술 받을 때 눕는 침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비닐 같은 게 한 겹 더 있습니다. 침대에 워낙 여러 손님이 누우니까 청소를 용이하게 하려고 그걸 깔아둬요. 그런데 원장님이 까탈스러운 손님이 오니까 비닐을 걷어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 걷으면서 많이 까다로운 손님인가 보다 싶었죠. 그리고 보통 예약 손님 오기 전에 대충 파악을 해요. 어떤 시술을 예약하셨는지 단골인지 신규인지 훑어보죠. 그래서 회원 정보를 확인하는데 처음 오시는 손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원장님은 처음 오는 손님을 어떻게 알고 까탈스럽다고 했는지 의아했죠. 그래서 여쭤보니 지인을 통해서 오는 손님인데 대충 들었다네요. 워낙 돈 많은 집 도련님의 깔끔 떡는 성격이라며 잘 신경 써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좀 위축이 됐어요.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칼 같은 성격답게 예약 시간 10분 전에 남편이 딱 맞춰서 왔죠. 그때가 처음으로 남편을 만났던 때예요. 그렇게 샵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남편은 한눈에 봐도 멋있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기보다는 사람이 주는 느낌이 그랬어요. 편안한 옷인데 잘 갖춰 입은 옷에 이래저래 깔끔했죠. 제가 샵에서 일하다 보니까 수염이라든지 커트라든지 그런 게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안내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스타일이 분명해서 그대로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손이 좀 차갑거든요. 그래서 남편 얼굴에 대기 전에 손이 조금 차갑습니다. 말을 하고 손을 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길래 집중해서 헤어라인 문신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손이 차가우신데 손이 부드러우시네요. 라고 하는 거였죠. 왜?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시술을 했습니다.
보통 까다로운 손님들은 말 걸어드리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시술을 한 지 15분쯤 됐을까요? 잠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움찔했고 손으로 남편 얼굴을 살짝 치게 됐죠.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눈을 감은 채로 잠이 안 오네요 라고 하더니 무슨 향수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던 향수 이름을 말했어요. 그리고는 더 말이 없어서 조용히 시술을 마쳤죠. 그런데 끝나고 결제를 해드리는데 남편이 회원권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샵은 헤어라인 말고 남자가 와서 관리받을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헤어라인은 문신이라서 한 번 받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받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요, 딱히 없는데요. 생각해볼게요. 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때 저 사람은 돈이 넘치나 생각을 하면서 좀 재수없다고 느꼈던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까칠하진 않네 싶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도 샵에 몇 번 더 왔습니다. 예약도 안 하고 뭘 받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샵에 와서 저에게 뭐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추천해주는 걸 받았죠. 저는 네일 아트를 추천해줄 수는 없으니까 손톱 관리, 피부 관리, 눈썹 관리 이런 것들 위주로 시술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네 번째 올 때 제가 쓴다던 향수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데이트를 하게 됐고 결혼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하지만 결혼이 원만하지만은 않았죠. 아무래도 형편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친정 엄마는 괜히 얕보일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지만 의류시댁 부모님들은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홍기가 차도록 여자 한 번 안 데려왔는데 결혼하겠다고 한다니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걱정과 달리 저는 예쁨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죠. 이전부터 남편이 어머니 돈 문제는 당신이 직접 벌어서 드려. 난 도움 안 줄 거야. 난 너랑 결혼한 거지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수차례 말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취업한 뒤에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제가 용돈을 드리면 엄마가 꽁꽁 언 손으로 굴을 덜 까셔도 되니까 저는 그게 뿌듯하고 좋았죠. 그리고 남편도 지금처럼 결혼 후에도 제 수입에서 엄마 용돈을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생활비나 다른 경제적인 건 남편이 관리를 했지만 제 수입은 제가 온전히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도 샵에서 계속 일을 했고 결혼 전처럼 풀타임으로 일한 건 아니지만 제 수입으로 엄마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남편도 알고 있고 그러라고 했죠. 사실 처음부터 남편이 좀 냉정하고 차가운 면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걸렸었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제가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왜 회원권 끊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쓰는 향수가 좋았고 제 손이 예뻐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연애 초반이라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정말 제 손을 엄청 사랑했어요. 제가 손을 쓰는 일을 하니까 손톱에 매니큐어를 안 바르거든요. 손톱도 짧게 자르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좋다면서 제가 네일아트 받는 걸 싫어했죠. 심지어 결혼사진 찍을 때 웨딩 네일이라도 받으려 했다가 다투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늘 향수는 제가 옛날에 쓰던 그 향수를 쓰길 원했죠. 향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다 주고 또 사다 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향수를 바꿔보고 싶어서 다른 것도 샀었는데 남편은 옛날 향수가 좋다면서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랄까 약간 디테일했어요. 되게 사소한 거를 챙기고 그런 사소한 게 틀어지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남편이 좋다고 하니까 늘 들어줬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저 이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용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다른 룰이 있었죠. 처음부터 남편은 제 가정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형편도 알고 있고 노후 준비도 안 된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워낙 차이나는 결혼을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때 남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요. 네가 가난하던 부자던 그건 상관이 없다고 했죠. 대신 부부로서 다 해줄 순 있지만 각자 부모님에게는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그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했어요. 물론 저도 이해했고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죠. 여튼 이리저리 칼 같은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사람한테는 더 잘하는 게 저희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죠. 남과 저한테 하는 행동이 달랐고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엄마도 그런 남편을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딸을 그렇게 사랑해준다면서 남편을 좋아하셨죠.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하셨지만 예의 바르고 또 겸손하다면서 요즘 사람들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마저 지금 사는 곳에서 하면 고향 사시는 엄마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도시에서 살길 바라셨죠. 젊은 사람은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자기는 익숙한 고향에서 사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가족처럼 지내고 또 계절을 따라 바닷가에서 부업하며 소일을 해야 시간도 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시댁에서 예쁨 받고 친정 엄마도 남편을 예뻐하고 큰 문제 없이 저희는 부부 생활을 이어갔죠. 그런데 1년 전쯤에 엄마가 눈길에 미끄러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리고 허리 수술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앉거나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셨죠. 그래서 그동안 하시던 소일거리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셨습니다. 엄마는 살살 다니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 그거 부업해봐야 한 달 생활비 정도 버시는데 그거 벌겠다고 일하시면 몸이 더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여유가 있으니까 샵에서 일하는 돈으로 생활비를 더 드렸죠. 그건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 저도 엄마 생활비 드리고 남은 돈 있더라도 꼭 필요한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반년 전부터 제가 일하던 샵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거든요. 그러더니 초가을부터는 원장님이 근무 인원을 줄였고 풀타임이 아니었던 저는 당분간 쉬기로 이야기를 마쳤죠. 그리고 일을 못하니 저는 수입이 또 끊겼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윳돈을 모아둔 게 있어서 그걸로 엄마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당시 엄마는 제가 일을 그만둔 걸 모르셨고 저는 딱히 알려드리지 않았죠. 아시면 괜히 또 부업을 한다고 몸 망가지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샵에 일을 안 나가게 되자 남편은 저한테 카드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한도는 높은데 대충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사용하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생활비 카드도 있고 아직 괜찮다며 처음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쇼핑이야 남편이랑 거의 같이 하니까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따로 생활비 카드도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크게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 돈도 크게 쓸 때도 딱히 없었죠. 취미라고 해봐야 가드닝 정도인데 그것도 생활비 카드로 썼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생활비 카드는 자기한테 문자가 오니까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하면서 용돈은 저를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주는 용돈이니까 괜찮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마침 제가 샵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여윳돈도 확확 줄어드는 게 보일 때쯤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샵에 출근을 안 했지만 용돈을 받고 하니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샵이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언제까지 모아둔 돈에서만 생활비를 드릴 수 있나 계산을 해봤더니 길지 않을 것 같았죠. 결혼하고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 해서 버는 돈이 거의 반 정도로 줄었던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돈도 거의 못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원래 제가 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드렸거든요. 엄마는 공과금이나 보험 그리고 생활비 다 해도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엄마 부업하면서 벌던 돈이 있을 텐데 겨울 난방비며 다 가능하냐고 여쭤봤죠. 고향집은 석유 보일러를 써서 한 번 기름을 넣을 때 50만 원 정도 큰 돈이 깨지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몇 개월 전부터 다시 굴 까는 부업을 하고 계신다며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겨울이라서 몸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절대 좋아질 리가 없는데 무슨 굴 까는 일을 또 하냐며 엄마를 말렸죠.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수다 떨 겸 하시는 거라며 이거라도 못하면 더 병이 난대요.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라도 몸을 써야 한다고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엄마 성화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전보다 건강을 조금 더 살피시라고 했죠. 그렇게 통화를 하고 몇 주 뒤에 엄마 생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셔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었지만 엄마 몸도 그렇고 또 남편이 집에 누구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시댁 부모님들도 저희 집에서 한 번도 주무시고 간 적이 없었죠. 그래도 고향이랑 거리가 2시간 정도인데 엄마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어려우실 것 같고 또 몸도 안 좋으시니까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틀 정도 다녀온다고 했고 남편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갔고 엄마를 모시고 같이 점심 한 끼를 먹고 남편은 집으로 먼저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서 엄마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이것저것 봐온 장도 풀어놨죠. 그러다가 부엌에서 물을 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차가웠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철물점에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는데 당장 코앞이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시골집은 10월이어도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철물점 열었을 것 같다고 바로 고쳐달라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엄마가 이미 연락을 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 곧 엄동설한인데 손 놓고 있으면 더 늦는다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한숨을 쉬시면서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엄마가 아직 석유를 안 넣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왜 아직 기름을 안 넣었냐고 생활비며 다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계속 찬물을 쓴 거냐며 엄마에게 짜증을 냈어요. 엄마는 계속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내일 넣자 둘러대시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나 따뜻하게 키워준 것만큼 나도 엄마가 따뜻한 방에서 지냈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솔직히 말해줘. 혹시 돈이 부족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그동안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장마가 오면서 지붕에서 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지붕 고치는데 돈이 좀 들었고 동네에 물 난리가 나면서 조합이 중단되었고 엄마 부업도 끊겼던 거였죠. 엄마는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저 몰래 계속 위판장에서 부업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메우셨더라고요. 저한테 마냥 손 벌리는 게 미안하셨대요. 그래서 급한 대로 동네 분들께 돈을 꾸셔서 지붕 수리비를 마련했고 그게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왜 저한테 말을 안 했냐고 엄마를 타박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곧 굴이 제철이니 굴까는 부업하면 금방 번다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죠. 혼자 호의호식하며 백화점을 다닐 때 엄마는 찬물로 씻고 설거지도 했을 텐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유소에 연락해서 기름을 불렀고 50만 원어치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생활비를 여유 있게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할 것 같진 않았지만 용돈을 좀 떼어서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남편 카드라서 은행에 가서 50만 원 출금을 했고 그대로 엄마에게 붙여들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묻더라고요. 출금했냐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었죠. 정말 실망이라고. 남편은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너는 그 돈을 너 위해서 안 쓰고 어머니한테 퍼주고 있었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엄마 집 다녀와 보니 상황이 안 좋았고 나는 여유 있게 살면서 엄마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보니까 거기서 기름값도 결제한 것 같은데 내가 그러라고 용돈 준 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용돈 줬지 장모님한테 드렸어? 나 너랑 결혼했고 너한테 용돈 주는 거야.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는 화가 나서
당신이 나한테 준 용돈을 내 맘대로 쓰는 게 나쁜 거야? 나 당신한테 엄마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 내가 번 돈으로 드렸고 당신이 내 뜻대로 쓰라고 한 돈에서 들었잖아. 라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 라고 하더니 남편 눈빛이 싹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한 번도 남편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후로 남편은 출근한다, 퇴근한다, 먼저 잔다, 딱 이 세 마디만 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말을 걸어도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을 차려두어도 부엌은 오지도 않고 바로 출근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심한 반항을 했습니다. 남편이 먹든 안 먹든 아침을 차렸고 하던 집안일들도 개의치 않고 계속했죠. 그리고 엄마 생활비 문제보다도 제가 당당하려면 돈을 다시 벌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샵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피부 관리는 특히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상황이 더욱 안 좋았고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지인들에게 메이크업 출장 알바나 빈자리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남편이랑 다투고 3일째 지날 무렵이었어요. 그전에 남편이랑 저는 이때만큼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날 투명인간 취급할 건지 저 사람에게 계속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엄마의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엄마가 땡땡아, 조마카 김서방이 다녀갔는데 전기장판을 가져갔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더니 점심 전에 남편이 엄마를 찾아가 대뜸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기름값 50만 원이랑 용돈 50만 원은 자기 돈이니까 돌려달라고요. 저희 엄마는 예의 바르던 사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말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돈을 안 내놓을 거면 물건이라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전기장판을 돌돌 말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드렸던 가방까지 챙겨갔대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회사로 전화를 다시 걸었죠. 남편은 아주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해서 남편을 찾았더니 전화를 돌려주었고 남편은 멀쩡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오늘 엄마 집에 다녀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더니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저는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 회사로 갔고 가면서 전화를 몇 번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계속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건물까진 알지만 회사 어디에 남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무작정 들어간 후 데스크에 있는 여자분에게 남편 이름을 말했더니 16층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사무실을 찾아 들어갔죠. 그런데 저를 본 남편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더니 오늘은 향수 안 뿌렸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향수 타령하는 남편이 황당해서 당신 사이코야? 엄마 집엔 왜 갔어? 전기장판이랑 가방 어디다 뒀어? 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거 다 버렸는데? 하면서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해서 당신이 뭔데 그걸 가져다 버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 돈 내가 달라고 한 건데? 라며 웃더니 그 냄새나는 건 버렸으니까 여기 와서 찾지 마. 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저도 넋이나가 같이 웃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저를 조용히 보던 남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땡땡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니네 엄마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자꾸 이렇게 말 못 알아들을래? 라고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눈빛에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마음대로 쓰라고 준 용돈이었어. 내가 그 돈으로 바람을 폈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엄마 도와줬어. 뭐가 그렇게 당신은 싫고 화가 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내어 웃더니 더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차라리 그 돈으로 바람을 펴. 도박을 해. 난 그 돈으로 니네 엄마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계속 가난하게 사시면 되잖아. 왜? 너 혼자 신분상승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뭐라고? 저는 엄마와 저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걸 깨달았죠.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50만 원어치 장을 볼 돈은 있어도 저희 엄마에게 줄 50만 원은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절절하게 체감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참 잘하는 그저 표현이 좀 서투른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저는 입히고 싶은 거 입히고 좋아하는 향수 뿌리는 바비 인형이었던 것이었죠. 매니큐어를 바르지 말라고 한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만 뿌리라고 한 것도 심지어 늘 제가 쇼핑할 때는 같이 따라 나와 이게 이쁘다 저거 입어라 한 것도 인형놀이였던 거예요. 사실 남편은 지나칠 정도로 제 스타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입는 슬립의 색깔도 정해줬고 머리 스타일이라도 바꾸면 난리를 쳤어요. 제가 펌을 했을 때 자기가 다니는 헤어샵에 데려가 머리를 다시 바꾼 일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저를 향한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였네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입혀놓고 만들어 놓은 인형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묻는다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일 계속하라고 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꽃은 꺾으면 죽잖아. 심어둬야 오래 보지. 라며 끝까지 저를 무시했죠. 남편에게 저는 그저 관리해줘야 하는 화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이 집에서는 더 못 살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울면서 짐을 싸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가 싸놓은 짐에서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건 내가 사준 거고 이것도 내가 사준 거고 이건 내가 사준 건데 그냥 너 가져라. 그러더니 제 짐가방에서 드라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좀 비싼 건데 양심도 없네. 라며 저를 쳐다보았죠.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내가 관리해준 거니까 내가 가져가도 되니? 하고 물었죠. 이때부터 남편은 거칠게 굴기 시작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맞았고 많이 다쳤어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게 분했지만 한편으로 그 덕에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며 알았는데 남편에게 폭행 전과가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분노 조절이 안 되던 사람이었던 거죠. 2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끝낸 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네요. 재산 분할을 마치면 엄마 고향집을 제대로 수리해드리고 저는 이 도시가 아닌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미용을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살기 적당한 원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명품이 아니라 보세 옷을 입어도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처럼 찾아온 아픔을 견디고 나면 저에게도 봄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2살 연하의 부인이 있고 아이는 하나 있어요. 결혼한 지는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부부가 10년이나 함께하면 강산도 변할 만큼의 긴 시간이죠. 그동안 함께 살 부대끼며 살았으니 서로 모르는 거 하나 없이 다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평소에 저에게 사사로운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별것도 아닌 걸 잘 숨기고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딱 들어주기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연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점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어디에도 못하는 속 얘기를 이 여자에게만큼은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 인생 이야기를 경청하며 잘 들어주는 여자, 제 이상형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후가 되고 나니 와이프의 그런 신비로운 모습은 종종 단점으로 작용했죠.
특히 옛날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하다시피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자 남편인데 아내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섭섭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언쟁을 한 적도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딱 하나였어요. 장인어른은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계시다는 사실, 이거 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장모님 역시 아내와 비슷한 성향이라 사이인 저에게 단 한 번도 가정사에 대해서 오픈하신 적이 없고요. 가끔은 제가 너무 섭섭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는데요.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가끔. 그럼 아내는 씩 웃으며 그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해요. 그냥 가족들 스타일이 그럴 뿐이지 사랑하는 사위이자 남편한테 벽은 무슨 벽이냐며 오해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죠.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살살 녹아요. 그래도 늘 엄마로서 아내로서 완벽한 여자인데 제가 너무 별걸 다 트집 잡는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의문의 씨앗을 심어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통 안 그러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특정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간다는 겁니다. 키즈 카페에서 알게 된 이웃인데 성격이 잘 맞아서 친해졌대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와이프가 살던 곳이랑은 많이 멀거든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타지 생활이 꽤 외로웠을 텐데 마음 맞는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채워주는 만족감이랑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만족감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박은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밤늦게나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눈치가 좀 보였었는데 아내도 주말에 같이 노는 친구가 생겨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도 자주 하고요. 얼마나 친해졌다고 그 집에서 자기까지 하냐고 물으니 자기가 이야기 안 해줬냐며 희소식이 하나 있대요. 저희가 연애 시절 때부터 종종 봤었던 아내의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이랑 셋이서 친해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셋이서 오랜만에 집에서 술도 한잔하고 밤새도록 수다나 떨고 오겠다고 했죠. 아내의 오랜 친구까지 합류했다니 얼마나 신났을까요? 하지만 세 여자가 모여서 밤새도록 노는 일은 점점 매주의 일이 되어갔죠. 나중엔 거의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고정적으로 친구 집에서 자는 정도까지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긴 했다지만 그래도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다가오면 저는 아이와 집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함께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또 일상처럼 금요일 밤에 친구들과 모인다며 잠옷에 칫솔까지 야무지게 챙겨 나간 아내가 토요일 2, 3시쯤이면 꼭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도 몇 번이나 걸어봤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저는 함께 있을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연애 시절부터 종종 봤던 친구인지라 저에게도 번호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화음이 중간에 뚝 끊기더니 그 친구에게 곧바로 문자가 오는 겁니다. 나 지금 해외라서 전화 못 받아. 전화했네? 무슨 일이야? 매주 제 아내와 모여서 주말을 보낸다고 했었는데 해외에 있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당황스러워서 해외는 무슨 일로 나갔냐고 물으니 벌써 몇 달째 해외 일 때문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아내가 매주 만나러 간다고 했었던 그 친구가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원래 성격마저도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아내인지라 뭐 하나 가닥이 잡히는 점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줄도 모르고 아내는 늦은 밤이 다 돼서야 태연하게 집에 들어왔죠. 그러고는 친구와 잘 놀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온하게 이야기하는 그 표정에 저는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정말 진실만을 말하는 듯한 뻔뻔한 모습. 내가 알고 있던 아내가 맞나 싶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 행동에 날이 제대로 서버렸어요. 머지않아 이 의심 때문에 잠까지 잘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도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적으니 당분간 잠자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막상 그렇게 보니 수상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외출 전에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턱턱 입고 나가는 사람인데 요즘은 옷장 앞에서 30분은 기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 입지 않은 스타일의 옷도 자주 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좀 자유분방하게 입는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셔츠나 니트로 되는 원피스 같은 단정한 차림의 옷들을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당신 요즘 안 가던 데라도 가? 옷을 부쩍 많이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옷 사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른 것 같고 말이야. 하고 물었죠. 그럼 아내는 저보고 뭐 기분 전환이지 뭐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저렇게 대답하면 제가 뭐 더 묻기도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저 옷장 앞에 있는 시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아내는 후다닥 달려나가서 전화를 받아요. 방 밖으로 나가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선 소곤소곤 받고 들어옵니다. 제가 누구였냐고 물으면 그냥 동네 친구라고 대답하면서요. 동네 친구인데 왜 번호가 없을까요? 한숨만 나왔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캐묻는 것보다는 그 번호를 따로 알아두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보고 동네 친구들이랑 일주일이나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올 게 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주 외박을 밥 먹듯 하던 아내가 이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여자 마음속엔 저런 사람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별 반응 없이 그러라고만 대답했죠. 그리고 아내를 따라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별말 없이 알았다고 대답하자마자 아내는 뭐가 그리 바쁜지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씻으러 들어갔는데 동시에 아내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죠. 때마다 걸려오던 그 번호였어요. 저장도 되어 있지 않은데 툭 하면 걸려오는 그 번호. 저는 이때다 싶어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옮겨 저장했죠. 전화를 받진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휴대폰에 전화 왔던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물기도 다 닦지 않은 몸으로 휴대폰을 띄어가 확인하는 아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라 그런지 오늘은 집 밖이 아니라 안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슬쩍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들었죠. 방문을 닫고 전화하는 데다가 워낙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해서 그런지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장장 10분이 넘어가는 통화였는데 제가 유일하게 들은 건 이 말밖에 없었죠. 드디어 오늘이네요. 많이 떨려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허락받은 일주일의 여행, 한국에 있지도 않은 친구와 떠난다고 둘러댄 이 여행. 도대체 어떤 놈과 함께할 예정이길래 많이 떨린다는 말까지 하는 걸까? 저는 순간 울컥했죠. 제 평생 여자라고는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떨린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가봐야겠다며 잘 다녀오겠다며 저에게 입맞춤을 쪽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오만 가지의 감정이 다 들었어요. 세상 가장 밝은 미소로 저에게 거짓말로 둘러댄 여행을 떠나는 아내.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서 나온 아내는 곧장 터미널로 향했어요. 터미널에 갔는데도 일행을 만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타는 버스의 행선지를 확인한 다음 저 역시 차로 가서 그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저 버스 안에 아내의 일행이 먼저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도착지에서 그놈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뒤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렸을까? 운전하는 도중에 문득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눈물이 울컥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어느새 버스는 종착지에 도착을 했고 단정한 차림의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확인했죠. 아내는 하차장에서 나오자마자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혼자 있더군요. 아무래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그놈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택시가 향한 곳이 참 놀라웠습니다. 사람 한 명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말쑥한 차림으로 내린 아내가 서 있던 곳은 이리저리 쓰러져 있는 건물들만이 가득한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아직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기도 전이었는데 저는 그 재개발 구역을 보자마자 바람 한번 완벽하게 피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저는 호텔이나 모텔 또는 펜션 같은 곳을 상상하면서 따라왔는데 재개발 구역이라니요.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곳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들키는 게 무서웠으면 그냥 바람을 안 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의 황폐함에 놀라기는 매우 일렀습니다. 곧이어 저 멀리서 아내에게 누군가가 걸어왔는데 웬 백발로 있는 남자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 역시 신사처럼 말쑥하게 차려 입었더라고요. 평소에는 절대 입지도 않는 셔츠에 구두 차림의 아내, 그리고 저희 노인의 착장.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 사람이랑 옷이라도 맞춰 입은 건가 싶더라고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뛰쳐나가려다가 간신히 참았죠. 이렇게 먼 곳을 따라온 이상 사진 한 장이라도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내와 그 노인은 만나자마자 손을 겹쳐 잡더니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이곳에서 도대체 갈 곳이 어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분 남짓 걸어가더니 길 한쪽에 있었던 웬 다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폐점된 지 이미 몇 년은 되어 보이는 그곳. 삐뚤어진 간판과 깨진 유리창. 저길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저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 손에 카메라를 깨질 듯이 붙들고 말이에요. 가까이 갈수록 대화를 나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방에 깨진 유리 틈새로 아내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데 노인의 품에 안겨 흑흑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품 안에 푹 안겨서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노인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고 있었고요. 저는 사진이고 뭐고 이성을 잃었고 들고 있던 카메라를 창문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틈새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인생에서 아빠는 평생 없으면 되는 존재인데 왜 기어코 나를 찾아왔어 왜? 저는 그 순간 경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셨다던 아내의 아버지, 왜 저 남자가 자신을 아빠라고 칭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 노인이 내 장인어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고 잔뜩 굳은 채로 그들을 계속 지켜보게 되었죠. 아내는 펑펑 울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아빠를 내가 왜 모른 채 해야 해요? 이제 다 알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라는 게 말이 돼요? 아직 남편조차도 이 소식을 몰라요. 나 이제는 다 말하고 싶다고요. 아내의 그 한마디로 이제껏 저 혼자 마음 아래였던 모든 의심들이 씻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이 와중에 제가 불쑥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더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돌아 그곳을 빠져나왔고 멍해진 마음으로 집까지 운전을 해서 돌아왔죠. 무슨 정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간 여행을 하겠다던 아내는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왜 벌써 돌아왔느냐고 물었고 아내는 현관문에서부터 펑펑 울며 이제는 당신에게 다 말할 준비가 되었다며 이야기했죠. 아내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다방에서 제가 조용히 돌아왔을 때 아내는 사실 그때 제 뒷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저를 불러세우고 싶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뒤돌아섰을지 알 수가 없어서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지금껏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옛날 이야기와 근래 이야기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죠. 아내는 정말 최근까지도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저와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장모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결혼을 하려고 했을 무렵 양가의 반대가 너무 심했대요. 특히 장모님 쪽에서 몹시 강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장인어른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저런 사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네요. 장인어른의 가족들 역시 저런 집이랑 결혼해봤자 너희들만 힘들 거라며 반대하셨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내였던 거죠. 장모님은 어린 마음에 아이가 있다고 말하면 양가에서도 순순히 받아들이실 줄 알았다네요. 하지만 장모님의 부모님께서는 아이 소식을 듣자마자 더 길길이 날뛰시면서 안 된다고 하셨고, 저런 아빠를 둔 아이는 인생이 불행할 거라며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인생을 위해서 장인어른께서 떠나주신 거죠. 그러나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자취를 감추자마자 충격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연도 끊어버린 채 백방으로 장인어른을 찾아 나서봤지만 소득이 없었대요. 이 이야기를 모두 건네들은 아내 역시 크게 놀랐고,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빠가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을 자지 못했죠. 거기다 한평생 장인어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장모님을 생각하니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 혼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흥신소를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저에게 섣불리 공유하기는 조심스러워서 여태껏 혼자서만 끙끙 앓아온 거였어요.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아빠의 생존 유무라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 얘기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애석함, 그리고 미웠던 감정까지 모두 섞어서 소리쳤죠. 남편이 왜 남편이겠소? 이런 큰일일수록 나랑 더 나눴어야지. 그래야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돼서 이때까지 아내를 의심만 하게 만들고, 당신 정말 너무했어. 너무했다고. 아내는 펑펑 울며 제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다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혼자서만 안고 있었어. 흥신소도 10군데는 넘게 가봤다는 아내. 결국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에서 극적으로 장인어른의 흔적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드디어 듣게 된 아내는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막노동 일을 해오셨고 그마저도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구역 근처에서 집도 없이 움막 같은 곳에서 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물론 기뻤겠지만 변변한 집 하나 없이 이 추운 날 하루하루를 버티시며 살고 계신다는 소식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흥신소 사람들이 아내보다 먼저 장인어른을 찾아갔대요. 그 다음 딸이 아버지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몇 번이고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며 자기는 그런 사람 모른다며 자기는 딸 같은 거 없었다고 하셨대요. 아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가 싫으셨겠죠. 딸의 인생이 짐이 될 테니까요. 절대 만나기 싫다는 말만 반복하는 장인어른의 태도 때문에 결국 아내가 직접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장인어른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며 딸이 곧 올 테니 본인들이 준비한 옷이라도 입고 계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대요. 그렇게 나름대로 말쑥하게 차려입고 딸과 인생 최초의 상봉을 하게 된 것이었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며 저에게 적금 통장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죠. 저랑 미처 상의도 하지 못한 채 적금 통장을 깼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절에 집도 없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시는 아버지가 너무 가여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상의 못했어도 좋아.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리고 장인어른은 이번 달까지만 요양원에서 푹 쉬다가 나오시라고 해. 이번 달까지만? 그럼 그 후로는? 평생 처음으로 딸을 만났는데 요양원에 모시고 따로 살려고? 우리 집에 모셔야지 당연히. 그리고 아버님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장모님 댁으로 돌아가셔야지. 안 그래? 아내는 그렁그렁하던 눈물을 폭포처럼 쏟아내며 저를 와락 끌어안았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분한 남편을 만났다고 미리미리 알리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라며 펑펑 울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아내 참 미련하죠? 미련하게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고 했던 아내. 그 때문에
바람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아내를 불륜이나 하는 여자로 의심했던 저. 하마터면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뻔했네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알아서 그리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달 말이 되었고 아버님은 훨씬 회복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머쓱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꾸벅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던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께 왜 저한테 고개를 숙이세요? 절 받으세요, 장인어른.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예쁜 따님 낳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넙죽 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낸 것이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네요. 밤이 되면 따뜻한 저녁 한 상 함께 먹으며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요즘이 참 행복해요. 장인어른께서 바둑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모여서 과일 하나 놔두고 몇 시간이고 바둑을 두는데 그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와요. 평생을 그리워했을 사람인데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쿨쿨 잠을 자고 있던 어느 날 밤에 장인어른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장인어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 덕분인데요. 저는 그저 바둑이나 뒀을 뿐이라며 허허 웃었죠. 장인어른은 저에게 내가 우리 부인이랑 만나서 머지않아 함께 살게 되면 자네는 우리 딸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게. 자네 같은 사이를 얻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40대가 되어서 새로 찾게 된 가족. 아직도 생각해보면 얼떨떨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미리 말을 해주지 않은 건 조금 아쉽지만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평생 장인어른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겠죠? 저도 이렇게 기분이 묘한데 아내는 어떻겠어요? 40대의 아버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아내, 그리고 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함께 살게 된 아내.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의 인생에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 역시 너무 행복합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아직도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난 일이니 제 기분도 정리할 겸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보려 하는데요. 와이프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서로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정말 운명의 짝이라고 이야기해줄 만큼 저희는 참 행복했죠. 다만 처제만 빼면 말이에요. 아내에게는 이복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한 처제죠. 아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별을 하셨대요. 그리고 몇 년 후부터 새엄마, 새여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했죠. 어린 나이에 아빠가 다른 자매가 하루아침에 같이 살게 되었으니 우당탕탕 일도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포용력도 많고 유순한 스타일이거든요. 매사에 엇나가고 틱틱 거렸던 처제를 한없이 감싸면서 살았대요. 처제는 아내랑 딱 1살 차이가 나는데요. 나이털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애기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자매처럼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족 분위기였다고 아내는 말해줬어요. 동생 이야기를 할 때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내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겉으론 매번 툴툴대고 그러는데 속이 참 여린애야. 당신도 내 동생한테 나한테 잘하는 것만큼 똑같이 잘해줘. 알았지? 연애 때부터 몇 번이고 되게 말했던 부분이죠. 하도 자주 말하니 저도 처제에게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처제와는 자주 만났어요. 밥도 자주 사주고 어디 멀리 놀러 갈 때도 웬만하면 데리고 다니고 그랬죠. 하지만 아내의 말과는 달리 저는 처제가 어딘가 불편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한마디로 처제는 스킨십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나 표현 방식이 제각각일 테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자기 언니가 없을 때만 유독 스킨십이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 함께 밥을 먹다가도 아내가 식당 화장실이라도 가면 갑자기 쓱 제 손등 위에 자기 손등을 겹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언니가 없는 틈에 제 옆자리로 와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같이 언니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 스킨십을 딱 멈추고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 때는 그냥 말도 별로 없고 낯설어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몇 번 만나면서 어색함이 사라지면서부터 그러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해졌고요. 아내는 자기 동생한테 무조건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니 저는 처제를 만나면 칭찬을 자주 해주곤 했거든요. 예를 들어 처제가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처제가 다이어트 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냥 체력 관리한다 생각하고 살살 운동해라 라고 다독여주고, 요즘 하는 일이 힘들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처제는 똑부러지는 성격이라서 어딜 가든 환영받을 거다 하고 응원을 해줬어요. 이런 게 다거든요. 지나치게 호응을 하거나 과한 칭찬을 한다던가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말이라도 한 번 하면 저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처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역시 우리 형부밖에 없다, 진짜. 형부랑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다니까. 꼭 아내가 없을 때만 제게 와락 안기거나 스킨십을 하는 처제. 저는 그럴 때마다 진땀이 쭉쭉 났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내를 제외하고는 누구랑 이야기할 때 옷깃 하나 안 스치는 편인지라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제 성격이 워낙 그렇지를 못해서 늘 어딘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보수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제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처제, 가만 보면 처제 완전 외국 스타일이네. 근데 나는 신토부리 스타일이라서 우리끼리 스킨십은 좀 자자자잉? 처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 장난스럽게 말을 했는데요. 너무 가볍게 얘기해서 그런진 몰라도 듣는 신용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쯤 지났을까요? 한날은 아내, 처제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아내에게 급히 볼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처제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길이었죠.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처제가 차 안에서 제 허벅지를 가볍게 툭 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당부 아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제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아내에게 처제의 스킨십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괜히 아내와 처제 사이, 그리고 저와 아내 사이에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아내와 저의 첫 부부싸움이 될 거라는 걸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인상을 확 구기면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우리 이복자매라서 그런 말 쉽게 하는 거야?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내가 듣기에는 좀 그럴 수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극구 부인하며 절대 이복자매에 대한 편견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죠. 제가 땀까지 뻘뻘 흘리며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이미 기분이 상했는지 듣는 기색이 없었고 이런 말에 남기며 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당신이 이럴까봐 내가 내 가정사를 전부 털어놓기가 싫은 거야. 알아? 내 동생이 당신을 이성으로 생각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아내가 어릴 적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상처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사배를 하시기 전에 친엄마가 바람을 많이 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자기는 혼자 엄마 외에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 역시 뵌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알고 사사로운 일화 같은 건 아내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긴 한데요. 이번 부부싸움 때문에 아내가 저에게 더욱 털어놓기 싫다는 이야기까지 하니 저는 너무 황당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처제 스킨십이 약간 불편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내가 오해라도 할까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 이야기가 아내에게 오해가 되어버리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죠. 평소에 부부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저희 부부. 이 일로 거의 일주일 정도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냈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왠지 억울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아내 역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저에 대한 미안함이 생겼는지 먼저 말을 걸면서 다행히 화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처제와의 만남을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보란 듯이 더욱 처제를 자주 불러냈죠. 저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복 자매에 대해서 편견을 없애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처제는 여전하다 못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집에 놀러 왔을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아내가 주방에 있는 동안 처제는 갑자기 제 팔을 만지면서 형부 요즘 운동해요? 힘 좀 줘봐요. 이럽디다. 그럼 제가 팔을 쓱 빼면서 화장실에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피하기 일쑤였죠. 이 일로 아내랑도 한바탕 싸운다다가 처제는 변함없이 이러지. 아내는 무조건 잘해주라고만 하지. 중간에서 진짜 난감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스킨십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툭툭 건드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숨은 뜻이 있는 것처럼 은근히 만지는 건지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처제 행동이 후자에 가깝다고 느껴졌죠. 늘 언니가 없을 때만 이런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처제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전화했다며 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부터 했죠. 처제는 무슨 일이냐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론만 딱 말했어요. 처제 스킨십이 내 기준에는 너무 불편하다고요. 이 일로 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오해가 생겨서 부부싸움까지 했으니 앞으로는 처제가 알아서 조심 좀 해달라고 말했죠. 물론 제가 너무 직구를 던지듯이 본론만 이야기해서 처제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딴에는 예전에 가볍게 이야기해보려고도 했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행히 처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그것 때문에 언니랑 싸우기까지 했냐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처제에게 말했어요. 처제 이해해줘서 진짜 고마워. 기분 나쁘게 안 들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제가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하자 처제는 그럴 것 없다며 자기가 눈치가 너무 없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제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나를 넌지시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형부, 우리 언니 친엄마 이야기 제대로 들은 적 없죠? 묘에도 한번 가본 적 없을 거고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사실이긴 했어요. 제가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궁금증이자 숙제 같은 부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맞다고 대답했더니 자기는 언니랑 친해서 친엄마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자기랑 같이 아내의 친엄마의 묘에 함께 인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동안 숨겨둔 비밀이었다며 처제가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언니가 예전부터 나한테 부탁했던 게 있어요. 자기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인데 너무 숨기고만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기가 형부한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눈물이 많이 날 것 같다면서요. 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무겁고 하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너무 궁금해하기만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대신 처제가 이야기를 전해주고 인사도 시켜주겠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뭉클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제는 다가오는 주말 저녁에 이곳으로 오면 된다며 주소를 하나 알려줬죠. 그리고 언니에게는 섣불리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내에게 티는 안 냈지만 꽤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어요. 아내는 다행히 아침 일찍부터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고요. 저는 빈집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처제에게 연락이 오더니 낮에 일이 생겨서 밤이나 돼서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죠. 근데 처제가 길이 험해서 못 찾을 수도 있다고 본인이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알았어야 했어요. 처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해질녘쯤 되었을까요? 처제에게 이제 출발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내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댄 뒤 그곳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저녁 8시쯤 처제가 말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처제가 도통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미 깜깜해진 주변과
산 미터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몇 시간이나 연락이 되질 않던 처제한테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이후로 10분쯤 지났을까요? 처제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자기가 안내해주는 대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묘지가 보일 거라고 말했죠. 처제 말대로 정말 그곳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수풀투성이 길이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헤집어가며 처제가 말한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저 그 순간 기절해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제가 한 모퉁이를 딱 돌아 올라가는데 제 눈앞에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정신을 차려 다시 보니 그건 처제였죠. 불어헤친 머리에 흰 옷, 게다가 옆에 있는 수많은 무덤들. 정말 처녀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제인 걸 알아차리자마자 차림새가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제가 입고 있던 건 밖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하얀 란제리 속옷 차림이었어요.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처제에게 말했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란제리 차림에 새빨간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던 처제. 저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천천히 걸어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부는 모를 거야. 내가 오늘을 얼마나 미친 듯이 기다렸는지. 그리고 이것도 몰랐을 거야. 형부가 나 때문에 언니랑 싸웠다는 이야기 했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걸어오는 처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올수록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처제는 그런 저를 보며 우습다는 듯이 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형부 왜 그래? 내가 무섭게라도 한 거야 뭐야. 나 오늘 예쁘지 않아? 장난치듯 싱글싱글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는 속옷 차림의 처제.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처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안 차릴래? 미친 거야? 지금 이딴 짓거리나 하려고 언니 친엄마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하지만 제 말에는 충격조차 받지 않는 듯한 처제의 표정. 그리고 뒤이어 나온 대답이 더욱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죠. 나 이렇게 아무도 없는 바깥에서 사랑 한번 나눠보는 게 로망이었어. 근데 형부랑 하는 게 제일 소원이었지. 오늘 일 아무도 모를 거야. 형부가 오늘 하루만 딱 눈 감아주면 나 앞으로 형부한테 절대 치근덕거리는 일 없을 거고 오늘 일도 영원히 비밀로 할게요. 손해볼 거 없잖아, 응? 애초에 아내의 친엄마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을 처제. 저랑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며 저를 불러낸 겁니다. 상황 파악이 끝나고 나자 저는 수치스러운 감정까지 들었고 이제껏 제가 느꼈던 불편함이 오로지 저만의 오해나 예민함이 아니었다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정신나간 년을 어떻게 더 이상 처제라고 부르나요? 처녀 귀신보다도 더 끔찍한 차림의 처제.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소리에 일절 대꾸도 안 한 채 그 길로 뒤돌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처제가 저를 소리쳐 부르면서 뒤따라오기 시작했죠. 으스스한 오밤중의 산속에서 긴 머리에 시뻘건 입술로 저를 뒤따라 뛰어오는 처제. 진짜 끔찍하리만치 징그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밑으로 내달렸죠. 그리고 차가 보이자마자 시동부터 켜고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참을 달렸습니다. 휴대폰에는 계속 처제 번호로 하염없이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도 아예 꺼버린 채 집 밑에 있던 주차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올라갔고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본 아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왔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내가 이복자매에 대한 편견으로 이러는 게 아니니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달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처제가 저에게 문자로 보내준 주소와 다른 내용들까지 전부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내는 손에 쥔 제 휴대폰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한평생을 품고 살았던 동생인데 친동생보다 더 친동생처럼 아꼈던 앤데 이런 진실을 마주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아내는 거의 1시간 남짓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힘겹게 입을 떼더라고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애초에 당신에게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놨더라면 당신이 인연한테 이렇게 속을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다 미안해. 저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으며 우리 둘 사이만 문제없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저 역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남편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너무 궁금해하기만 해서 미안했다고요. 아내는 한참을 펑펑 울었고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그의 아내의 행동이었는데요. 저는 아내가 곧장 처제와 인연을 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뭘 더 이야기하고 풀고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처제를 집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물으니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네요. 처제 역시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자기한테 욕이라도 할 줄 알았던 언니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집에 놀러 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단단히 착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나 봐요. 아내의 연락이 가자마자 처제는 뻔뻔하게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인사를 하고 저를 넌지시 보며 몰래 윙크를 찡긋하는 처제의 모습에 저는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사이코처럼 느껴졌죠.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처제와 근황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처제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커피까지 마시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그런 모습에 처제도 마음이 푹 놓였는지 아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저에게 바짝 붙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날 일 언니한테 왜 말 안 했어, 형부? 형부도 나 원하는 거지? 그치? 조만간 우리 둘만 있는 날 내가 어떻게든 꼭 만들 거야. 그리고 제 하체를 향해 손을 올리며 제 귀에 이런 이야기를 속삭이는 처제 행동에 저는 처제의 손을 거칠게 밀어내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 간 줄 알았던 아내가 거실 옆에 열려있던 안방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곤 처제를 보며 살벌하게 웃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 들리자마자 본색이 나오네. 무식한 년.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코앞에서 직접 들으니 더 기분 좋다 야. 계속 해보지 왜? 더 해봐 어디? 어? 처제는 그 순간 좌지러지게 놀라더니 이내 곧 표정이 싹 변하기 시작했죠. 이중인격자를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건 평생 처음이네요. 이내 처제는 저 아내 양쪽을 번갈아 때려보면서 하하 웃기 시작했고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느리네. 이제 알아챘니? 너 같은 년 언니를 둔 거 살면서 단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 돼진 네 친엄마가 아니었으면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가 될 일은 없었을 텐데. 그치? 네가 내 스타일인 남자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보기 역겨웠어.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제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과 커피를 처제 얼굴 위로 던졌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었고 솔직히 말리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말렸습니다. 아내가 경찰서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처제는 악을 쓰며 온갖 욕설과 함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저는 처제를 거의 쓰레기 봉투 버리듯 현관 문 앞에 밀어버리곤 문을 닫아버렸죠. 닫힌 현관문 앞에서도 한참 동안 개성을 지르던 미친 처제. 한참 동안 계속되는 소음 때문에 처제는 이웃집에서 부른 경비원에게 연행되듯 끌려 내려갔어요. 아내는 그렇게 처제와 영영 연을 끊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가족 말고 본인만 알고 넘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다 전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매가 연을 끊게 되었고 저 역시 볼 일이 없게 되었다고요. 혹시라도 처제가 가족과 아내의 중간에서 말도 안 되는 모략질을 할까봐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지 아니면 또 이중인격적인 모습으로 기생해서 살아갈지 처제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겠네요.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이런 미친년에게 더 이상 노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어요. 저는 작년 말부터 회사에서 해외 파견의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저는 뭐 아무 상관없지만 아내의 일상이 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미안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이번에 먼저 말하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요. 저에게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해외 파견을 결심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어느덧 출국일이 다가온답니다. 그곳에서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제일 큰 노력을 해야겠지요. 너무나도 가까웠던 가족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한 아내,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귀신에게 홀린 듯한 그 더러운 기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는 더욱 행복하실 수 있길 잠깐이라도 응원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